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24페이지고요. 아니다. 26페이지고요. 액체의 증기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은 지금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금속, 이온 결합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분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거. 이번 단어는 분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액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액체 중에 오늘은 증기압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증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정의를 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증발이 뭐가 있을까요? 빨래가 마르는 거. 그쵸? 내가 젖은 빨래를 널어놨어. 그럼 젖었다는 건 분명 거기에 물이 있었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뽀송뽀송해졌다라는 건 물이 날아갔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증발이라고 하고요. 또 비가 와서 땅이 젖어 있는데 물론 흙이나 이런 데는 스며들 수도 있지만 그냥 콘크리트 같은데 젖어 있어. 근데 그게 몇 날 며칠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뽀송뽀송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분명히 물이 있었는데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라져 버리는 거 이런 걸 증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용기 안에 액체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우리는 분자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분자로 표시를 할게요. 근데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내부에 있는 애들이고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표면에 있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증발의 정의는요. 이 표면에 있는 분자가 얘네들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분자는 무조건 이렇게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 간의 인력이 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표면에 있는 분자가 날아가야 돼. 뭐를 이기고 날아가냐면 분자 간의 인력을 이겨내고 항상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겨내고 떨어져 나가는 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증발이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내비둬도 일어나요. 표면에 있는 분자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면에 있는 거예요. 표면에 있는 분자가 뭘 이겨내야 되냐면 분자 간의 인력을 이겨내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증발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분자 간에 오늘 배울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 셀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셀수록 떨어져 나가기 쉬울까 어려울까? 당연히 어렵겠죠? 증발이 어렵다. 오늘 배울 첫 번째 포인트가 분자 간의 인력이 셀수록 증발이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액체더라도요. 내가 만약에 높은 온도에서 여기서 우리 온도 항상 잘 생각해 줘야 돼요. 온도는 높은 온도라는 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거. 높은 온도라는 말은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쨌든 지들끼리 막 움직이다가 이겨내고 순간 똑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높은 온도에서 분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증발은 더 잘 일어날까 아니면 안 일어날까? 이겨내고 나가야 돼. 난 활발해. 잘 이겨내고 나가겠죠? 증발이 잘 일어난다. 이게 증발의 개념입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증발이 잘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분자 간의 인력이 셀수록 또 증발도 분자 간의 인력이 셀수록 증발이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기 동적 평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 증발의 반대. 증발의 반대가 뭘까? 떨어져 나가는 게 증발이에요. 그럼 반대로 달라붙는 게 증발의 반대겠죠, 그쵸? 증발의 반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웅축이라고 얘기하고요. 대기 중에 증기가 기체 분자가
액체 표면에 달라붙는 현상. 액체 표면에 달라붙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 우리 엔트로피라는 거 한번 들어봤을 텐데, 항상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일이든 다 일어나거든요. 날아가는 애가 있으면 당연히 돌아다니다가 붙잡히는 애도 있는 거예요. 그 비율은 이제 뭐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날아가는 애, 가만히 뒀는데 날아가는 애 증발, 또 가만히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는 애, 붙는 애를 응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액체가 너무 크게 그렸다. 제가 이제 필기를 원래는 프린트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은 막 프린트 다운받고 하기가 힘드니까 교과서에 필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계약하고 등교하셨을 때 프린트 다 줄 테니까 그때 한번 정리해봐요. 그러면 액체 표면에 있는 애가 빠져나가는 건 우리는 증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빠져나간 애들이 이렇게 있겠죠? 다시 달라붙는 거. 이런 거를 응축이라고 합니다. 응축. 그럼 우리 주변에서 응축은 언제 일어날까? 내가 그냥 뽀송뽀송한 티셔츠를 입고 되게 눅눅한 날씨에 밖에 나갔다? 그럼 내 티셔츠가 어떻게 될까? 어느 순간에 눅눅해지잖아요. 진짜 습기를 머금게 되잖아요. 그게 공기 중에 눅눅한 날씨에는 이제 습도가 높은 날씨에는 공기 중에 있는 그런 분자들이 내 옷에 와서 달라붙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응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반대 용어 한번 기억해 주시면 돼요. 증발과 응축은 반대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한번 교과서 밑줄 치면서 볼게요. 뚜껑이 없는 용기에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든대. 이거는 왜 그럴까? 표면의 물 분자 중 일부가 분자 간의 힘을 이겨내고 증발했기 때문이다.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밀폐된 용기에 물을 담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알고 있어요. 내가 물을 샀어. 편의점에서 물을 샀어요. 근데 분명히 뚜껑이 닫혀 있잖아. 물의 양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걸 사자마자 안 마시고 뚜껑을 열어놨어. 그러면 진짜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참 지나고 나면은 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증발해서 날아갔으니까. 근데 내가 뚜껑을 닫아. 그럼 물의 양이 줄까, 안 줄까? 안 줄어. 왜 뚜껑을 닫았을 땐 안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 위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교과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뚜껑을 닫아놨고, 죄송해요. 여기 넓은 데다 그릴게요. 뚜껑이 닫혀 있어요. 딱 처음에는 빠져나가는 애들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증발량이랑 응축량이랑 얘가 월등하게 크겠죠. 근데 충분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빠져나가는 애도 있는데 대신 내가 증발해서 나갔잖아. 그럼 빠져나오는 애도 있는 대신에 이제 뭐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애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증발량이랑 응축량이랑 잠깐만 양인가? 어쨌든 그냥 한번 잘 보세요. 지금은 처음에는 나가는 애만 있으니까 증발량이 응축량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았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나간 애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확률상. 근데 아직까지는 증발량이 더 많다라는 거. 근데 또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진짜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나가려는 애랑 반대로 들어오려는 애랑 양이 같아집니다. 이거 화원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때는 뭐 속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속도 말고 단순한 양으로 얘기할게요. 이거 잘 안 보이죠? 증발하는 증발량이랑 이거 량인 것 같은데 알아서 잘 쓰세요. 증발량이랑 응축량이랑 같아지는 순간이 오고요. 그럼 우리는 이런 순간은 이제 나가는 애랑 들어오는 애랑 같으니까
물의 양이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지 않죠? 그래서 뚜껑이 닫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나가다가 어느 순간 들어오는 애들이랑 양이 같아지기 때문에 물의 양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린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움직임이 또 멈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필기해 보세요. 여기 교과서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으면요.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액체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서 증기로 퍼져 나가겠죠. 처음엔 나가는 것만 있었어. 근데 이제는 증기로 있는 애들이 생성된 증기 중에 일부는 다시 웅축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확률상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애가 있으면 밖에서 움직이다가 재수없게 잡혀 들어오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양이 달랐는데 일정한 시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는 애랑 응축하는 애랑 같아져서 이게 동적 평형의 개념이죠.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때 있는 증기가 나타낸 압력을 우리는 증기 압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우리 동적 평형 배웠어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 잠깐 설명을 하면요. 지금 여기 안에 진공이고 이 안에 진공이야.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옆에 힘이 같으니까 수은 기둥의 높이가 같죠. 근데 내가 여기다 액체를 넣으면은 뭐가 생기냐면 증발하는 애가 생겨요. 그럼 당연히 응축하려는 애가 생겨. 그림에서 보이죠? 증발하려는 애가 있고 응축하려는 애가 생겨요. 근데 얘네들이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때 있는 증기들이 만드는 압력, 증기니까 기체니까 압력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눌러. 그럼 누르면 상대적으로 수온이 올라가겠죠?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이 수온이 누르는 힘이랑 같아질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기체의 증기압력은 수은 H 높이만큼의 압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어떤 액체의 증기압력이 클수록 증기압력이 큰 액체일수록 H의 높이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증발되다가 어느 순간 응축되는 애들도 있어. 걔네들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같아지는 동적 평형 상태가 오거든요. 그때 만드는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한다.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써볼게요. 만약에 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어떤 기체가 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얘네들은 증발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증발이 어렵다. 그 얘기는 증기압력이 크다 작다? 증기압력이 작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동적 평형 이런 개념은 이제 처음에 이해할 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요 내용이라는 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건 뭐다?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라는 거.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분자 간의 힘을 이겨내고 증발하려는 분자 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력이 크다. 우리 이거 배웠어요.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지금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기압력이 쭉 커지고 있죠? 왜? 증기압력은 내가 증발해서 만드는 압력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증발을 잘하면 잘할수록 여기다 써야겠다.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증발을 잘하고 그 얘기는 증기압력이 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증기압력이 커진다. 그러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증발의 반대는 응축이야. 근데 증발이랑 비교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끓음입니다. 끓음은요. 가만히 있다고 끓지 않아. 끓이려면 우리가 가열을 해줘야 되잖아요. 끓음은 액체의 표면과 내부 전체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까 증발은 뭐였죠? 액체 표면에서만 일어나죠. 액체 표면. 이거 나중에 우리가 뭐 증기압력 오름, 증기압력 내림 이런 거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만 일어났어. 근데 끓음은 액체 표면이 아니라 내부. 그러니까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끓음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꼭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잘 보시면 온도를 높이면 증기압력이 높아지잖아. 왜냐면 애들이 활발하게 증발하니까. 계속 증기압력이 높아지다가 지금 760이라는 선이 그어져 있죠. 760은 뭐냐면 대기압이야. 대기압을 우리는 외부 압력이라고도 표현할게요. 내가 만드는 증기압력이 대기압이랑 같아지는 순간이래. 내가 증발해서 만드는 압력이 내가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서 활발해지니까 자꾸자꾸 제가 증발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만드는 압력이 대기압이랑 같아진다? 그러려면 전반적으로 다 애들이 활발해져야 되거든. 전반적으로 다 활발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끓음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기압력이 커지는데 내가 활발해지니까 근데 너무너무 커져서 외부 압력이랑 같아지는 순간이 와.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습니다. 액체의 증기압력이 커지다가 왜 커지냐면 온도를 높이니까 커지다가 외부 압력이랑 같아지면 우리는 그때 끓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외부 압력이랑 같아지는 순간을 끓는 점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를 우리는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한다. 알고 있죠? 외부 압력은 바뀔 수 있어. 환경에 따라서.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면 외부 압력은 바뀔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비교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평지에서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이때 외부 압력은 대기압,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외부 압력이 몇 기압일까요? 대기압이 1기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질문.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이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외부 압력이 어떻게 될까? 대기압이에요, 외부 압력은. 대기가 만드는 압력이야. 자꾸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기의 양은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외부 압력이 어떻게 된다? 외부 압력, 대기압이랑 같은 말이에요. 대기압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 끓는 점이 어떻게 됐어? 끓는 점이 낮아지네? 높은 산은 대기압이 낮은 상황이고 그러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옆에 보세요.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쌀이 설익는 까닭 우리 알고 있죠?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끓는 점이 낮아. 쌀은 있잖아요. 한 100도, 99도, 98도 이 정도에서 이제 충분히 잘 익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100도가 되기 전에 물이 끓어서 날아가 버리잖아. 그럼 쌀이 충분히 익겠어, 못 익겠어? 당연히 못 익겠죠? 여기 나옵니다. 외부 압력이 낮은 높은 산에서는 물이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어서 쌀이 설익는다는 거. 그럼 해결 방법. 냄비에 돌을 얹는 거죠. 그럼 냄비에 돌을 얹으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끓는 점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보자. 대기압. 대기압이 높아지면, 그리고 대기압이 낮아지면, 이거 이따 나올 거예요. 대기압이 낮아지면 이건 높은 산이죠? 높은 산은 여기다 썼으니까 안 할게요. 그럼 대기압이 높아지면 이건 뭐다? 압력밥솥. 집에서 이제 압력밥솥 본 적 있죠? 쿠쿠 이런 거? 그럼 대기압이 높아지면 그래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전 안 할게요. 대기압이 높아지면
그 압력과 같아지는 순간 내가 끓잖아. 그럼 높은 압력과 같아지려면 온도 높아야 되죠? 끓는 점 증가한다라는 거. 여기다 그냥 한번 써볼게요. 쓰진 않고 따라가 볼게요. 외부 압력이 높아졌대. 그럼 걔랑 같아지려면 더 많이 가열해줘야 되니까 끓는 점 높아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필기 못한 거 있으면 천천히 정지해놓고 필기하세요. 우리 이거 아까 배운 거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액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 당연히. 액체마다 분자 간의 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증기는, 증발이라는 거는 내가 이겨내고 나가야 되잖아요. 분자 간의 힘을 이겨내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한 번 더 쓸게요. 저 밑줄 칠게요. 분자 간의 힘이 작은 물질일수록 이겨내고 증발하기 쉬우므로 증기압력이 크고, 증기압력이 크고, 여기까지 증기압력이 크고, 한번 끓는 점이 낮다는 거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이 밑에 있는 겁니다. 아까는 하나만 나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증기압력입니다. 밑줄을 칠 건데요. 제가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항상 비교는 두 가지로 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입니다. 이거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비교는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증기압력은 다이에틸 에테르가 제일 크고, 맞죠? 그 다음에 에탄올, 물, 아세트산이에요.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은 이거 너무 길다. 그냥 다이에틸이라고 쓸게요. 다이에틸, 그 다음에 에탄올, 그리고 물, 아세트산이야. 같은 온도에서 다이에틸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증기압력이 에탄올, 물, 아세트산이야. 왜? 증기압력이 크다라는 거는 증발이 잘 된다는 거야. 증발이 잘 되려면은 분자 간의 힘이 세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약해야겠죠? 그래서 반대로 분자 간의 인력은 누가 제일 크다? 아세트산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 비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지금 외부 압력, 지금 현재 대기압, 외부 압력 똑같은 말이에요.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외부 압력이랑 같아지는 순간은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정리. 끓는 점은 기준 끓는 점. 기준 끓는 점은 누가 제일 높지? 여기 다이에틸 에텔의 끓는 점, 에탄올의 끓는 점, 그리고 물의 끓는 점.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아세트산의 끓는 점. 그러면 기준 끓는 점은 다이에틸이라고만 쓸게요. 다이에틸, 에탄올, 물, 아세트산.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우리 비교할 수 있죠? 똑같은 온도에서 지금 한 번에 다 비교해 볼게요. 물과 에탄올을 비교해 볼게. 지금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은 물이랑 에탄올 중에 누가 더 세요? 누가 더 커요, 그 값이? 에탄올이 더 크죠? 그 다음에 끓는 점 보세요, 끓는 점. 1기압에서 기준 끓는 점. 기준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요? 물이 더 높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린 알고 있습니다. 분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인력이 누가 더 세니까? 물이 에탄올보다 크니까. 이거 그냥 천천히 한번 보세요. 분자 간의 인력이 셀수록 잘 안 떨어져. 잘 안 떨어지니까 증기압력이 작겠죠? 잘 안 떨어지니까. 근데 나는 외부 압력이랑 같아지는 순간에 끓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증기압력이 작아. 그럼 외부 압력이랑 같게 만들어 주려면 계속 오랫동안 가열해 줘야 돼.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거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관계를 그 위에 보시면 분자 간의 힘이 작은 물질일수록
나는 잘 이겨내니까 증발 잘하고 증기압력이 커. 그럼 조금만 가열해도 외부 압력이랑 같아지잖아. 내 증기압력이. 그래서 끓는 점이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 이 그래프 안에 들어있는 이 1번,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설명한 거 물과 에탄올을 비교하는 이것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의 증기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써보세요. 온도가 높아진다? 이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더 증발을 잘하잖아. 그러면 어떤 애들이든 증기압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맞죠? 그럼 증기압력이 계속 증가하다가 외부 압력이랑 같아지는 온도, 증기압력이, 내 증기압력이 외부 온도랑 같아지는 온도를 나의 뭐라고 한다? 끓는 점이라고 한다. 맞죠? 그 다음에 기준 끓는 점은 우리가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낮은 액체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자. 끓는 점이 낮은 액체부터 나열하재요? 하지 뭐. 디에틸, 다이에틸. 똑같은 말이에요. 다이에틸, 그 다음에 에탄올, 이거 그림 보시면서 에탄올, 물, 아세트산. 분자 간의 힘이 작은 액체부터 나열해보자. 우리 알죠? 똑같은 온도에서 증발을 잘할수록 분자 간의 힘이 작은 거야. 그리고 잘 끓을수록 분자 간의 힘이 작은 거죠. 우리 이거 저번 시간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분자 간의 힘이 작은 것부터 다이에틸, 에탄올, 물, 아세트산. 이렇게 된다라는 거. 천천히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거 우리 아까 했다.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밥이 빨리 되는 까닭을 증기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로 설명해보자. 압력솥은 어떻게 되죠? 압력솥은 외부 압력이 커집니다. 외부 압력 증가. 그럼 나는 내가 온도를 높였을 때 외부 압력이랑 같아지는 순간이 나의 나의 끓는 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끓는 점이 증가. 끓는 점이 증가하니까 밥이 더 높은 온도에서 충분히 익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밥이 빨리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필기 다 하셨으면요. 저는 잠깐 요거 내용 좀 지울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고체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뭐를 배우고 있냐면 분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분자. 그럼 분자는 이렇게 독립적인데 얘네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합니다. 분자 간의 인력. 그 분자 간의 인력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눴어요. 쌍극자 힘이랑 분산력으로 나눴거든요. 그럼 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한테만 작용하는 거고 분산력은 극성, 무극성 상관없이 작용합니다. 근데 쌍극자 힘 중에 특별한 거, 특별히 더 센 힘, 그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소결합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분산력에 대해서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분산력은 언제 커지냐면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진다라는 거.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라는 말은 떼기 쉽다, 어렵다? 떼기 어렵다.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 지금 표면의 힘을 이겨내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증발이거든요. 분자 간의 힘이 셀수록 떼기 어렵대. 그럼 증발이 어렵다. 그럼 증발해서 만드는 증기가 만드는 증기압력이 작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액체가 어쨌든 다 멀어져서 완전히 멀어지는 거, 기체가 되는 거. 그게 끓음이잖아요. 분자 간의 인력이 셀수록 얘네들이 떨어지기 어려워. 그럼 내가 가열을 많이 해줘야 돼. 그럼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라는 거. 우리 이거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거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까먹으면 안 돼요. 분자 간의 인력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시면요. 고체가 나오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분자 간의 인력 말고 다른 얘기 할 거예요. 고체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다룰 겁니다. 고체는 전체적으로 다 다룬다라는 거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고체는 입자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없으며 고정된 위치에서 진동 운동만 한다. 그냥 꽉 잡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고체의 분류. 고체의 분류는요,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요.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학에서 분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준에 따라 달라요. 고체의 분류 첫 번째 기준은 배열 상태. 상태에 따라 나누고요. 결정성 고체랑 비결정성 고체. 이름에서부터 보이죠? 결정성 고체는 규칙적이야. 그 다음에 얘는 불규칙적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이 있으면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규칙적이에요. 좀 근데 얘 같은 비결정성 고체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은 가깝고 얘네 둘은 멀고 배열이 규칙적이지가 않죠.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끊어내고 액체로 만드는 거야. 그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끊어내고 액체로 만드는 걸 녹는 점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결정성은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다 비슷해. 그러면 1번 결합을 끊어내나 2번 결합을 끊어내나 들어가는 힘은 어떨까? 똑같겠죠. 근데 비결정성 같은 경우는 얘네들 간의 거리가 규칙이 없어. 1번을 끊어낼 때랑 2번을 끊어낼 때랑 들어가는 힘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녹는 점이 일정하면 결정성, 반대로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으면 비결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 정도 구분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결정성 고체, 비결정성 고체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로 배우는 게 두 번째, 결정성 고체에서 결정성 고체 중에 우린 결정성 고체 중에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따른 분류를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배우는 거는 배열 상태에 따라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결정성 고체 중에, 왜냐면 이게 우리 주변의 대부분이거든. 결합 종류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거는 화학 원 때부터 계속 배워서 계속. 그냥 또 쓸게요. 금속과 금속이 만나면 금속 결합. 금속 결합하면 뭐 나와요? 금속 나오죠? 두 번째,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어. 그럼 이온 결합, 이거 모르면은 안 돼요. 이온 결합은 이온 결합물이 나옵니다. 쉽죠? 세 번째, 우리한테 중요한 거.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어. 그러면 공유 결합이고요. 공유 결합은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 뭐가 나오죠? 원자 결정, 그 다음에 분자 결정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 분자 결정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얘는 굉장히 중요해. 왜? 다 독립적이거든. 나머지 애들은 다 이어져 있는데 얘만 독립적이야.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 나오고 자꾸 뭐 끓는 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우리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몇 개 없는 거 외우면 되죠? 원자 결정 세 가지만 외우라 그랬어요. 다이아, 흑연, 석영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적으시고요. 지금 염화나트륨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온 결정이거든요. 그림만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연결돼 있어. 독립적인 게 없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연결돼 있고 그냥 결합처럼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연결돼 있어요. 얘네들은 끊임없이 연결돼 있다는 거. 끊임없이 연결돼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망치로 때리면은 이거 화원에서 배웠죠. 망치로 때리면은 그냥 다 부서져 버려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규칙을 내가 깨버리는 거거든. 망치로 때리면.
그리고 끊임없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끊기가 어렵겠죠? 네, 그러면 이걸 끊어내야 액체가 되거든. 끊어내야 액체가 되는데 끊기 어렵대. 녹는 점이 높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비교적 단단하고 녹는 점이 높다. 그냥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다음 분자 결정. 우리한테 중요한 거 분자 결정. 얘는 왜 중요한지 보세요. 아까 머리 아프겠지만 비교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기준이 없어. 그냥 옆에 있는 애들이랑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으로 다 연결돼 있는데 분자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연결 안 돼 있어. 한 분자, 한 분자, 한 분자, 한 분자, 한 분자. 아무것도 연결 안 돼 있어. 얘네 둘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냐면 결합이 아니고 분자 간의 인력이에요. 분자 간의 인력이고 얘네들은 독립적이야. 얘네들이 멀어지려면 분자 간의 인력을 이겨내야 돼. 지금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멀어지려면 그 결합 자체를 이겨냈어야 됐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아예 결합은 어디냐면요. 요 안에 있어. 요 안에. 그림 잘 안 보이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공유 결합이 있어. 분자 안에 공유 결합이 있고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이 인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떨까? 이온 결합에 비해서 멀어지기 쉽죠? 그래서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물질에 비해서. 이온 결합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고 승화성을 지니기도 한다. 승화는 나중에 설명해 볼게요.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 낮은 편이며 이 얘기는 이온 결합물 그리고 원자 결정 금속에 비해 월등하게 낮고요. 월등하게 낮고 왜냐면 얘네들은 거의 진짜 1000도씨 이상이에요. 소금 녹는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을걸? 소금 물에 녹는 거 말고 가열해서 액체 상태로 녹는 거 못 봤죠? 다이아 녹는 거 못 봤어요. 우리 나트륨 녹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어요. 근데 얼음 녹는 거, 뭐 기타 등등 분자로 이루어진 거 녹는 거는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아셔야 되고요. 녹는 점이 낮은 편이며 당연히 끓는 점도 낮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기체는 거의 다, 진짜 거의 다 분자라는 거.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기체는 거의 다 분자라는 거. 뭐 수소 기체, 뭐 질소 기체, 산소 기체 이런 것들. 아니, 나트륨 기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절대 우리 주변에 없어요. 실험할 때 상상 속의 얘기 말고 나트륨 기체, 다이아 기체, 소금 기체 이런 거 없거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결정. 공유 결정은 우리가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외우시라 그랬죠? 뭐 있냐면 여기 딱 나와 있네요. 다이아, 흑연, 석영. 얘네들은 뭐가 다르냐면 이거 다 공유 결합이에요. 다 공유 결합이고 얘도 공유 결합이고 공유 결합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 얘는 그나마 다른 거는 우리 화원에서 배워요. 딱 층이 이루어져 있는 층상 구조라는 거. 그래도 뭐 다 이어져 있고 얘도 다 이어져 있는 공유 결합이라는 거. 그럼 얘네들은 녹이려면 이 공유 결합을 다 끊어줘야 되거든. 다 끊어줘야 되니까 쉬울까 어려울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공유 결정도 녹는 점이 매우 높고 단단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결합. 금속 결합은 많이 했으니까. 화원에서는 금속 결합이 중요한 게 뭐 있죠? 자유전자. 자유전자랑 또 연성전성. 뭐 뽑히고 늘리고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시험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위주로 낼게요. 뒷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우리는 지금 결정성 고체만 배우고 있거든요. 그럼 결정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한번 밑줄 좀 쳐볼게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결정이 생성되는데 이런 애들을 우리는 결정성 고체라고 합니다. 우린 결정성 고체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그럼 일자들이 배열되는 다양한 방법에 따라서 결정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거 조금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동영상 잘 만들어진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링크 걸어줄 테니까 3차원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은 그 영상 한번 보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배울 거예요. 우리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기본을 단위세포, 단위격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세포 알고 있죠? 세포,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우는 그 셀이에요, 셀. 근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단위세포, 단위격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각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 중에 사각형이 아니지. 정육면체가 반복적으로 쌓여 있죠. 그 중에 가장 기본 단위를 빼서 우리가 배우는 게 단위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내용 한번 볼게요. 지금 원자 하나가 여기 딱 걸쳐져 있어. 그러면은 원자 하나가 여기 이렇게 딱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림을 빼서 보면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단위세포 안에는 이 원자의 몇 분의 1이 들어갈까? 빨리. 우리는 이과생이니까 생각할 수 있어. 몇 분의 1? 얘는 8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얘기할 거. 꼭지점에, 단위세포의 꼭지점에 있는 거는 8분의 1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이게 꼭지점이잖아. 그러면 우선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뉘는 거 보이죠? 근데 얘가 위로도 끊임없이 쌓이거든. 위로도 끊임없이 쌓여. 그럼 결국에 나는 몇 분의 1로 나뉘는 거예요? 8분의 1로 나뉘거든요. 아, 이거는 실제로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안 가는 학생들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꼭지점이라는 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러면 위로도 나뉘고 아래로도 나뉘고 또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각 꼭지점으로도 나뉘면 8분의 1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입자는 이렇게 쌓이는데 제가 반복되는 걸 보려고 한 부분만 뜯어서 보거든요. 그럼 뜯어서 보면은 모든 입자가 내 안에 단위세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린 부분만 들어오잖아요. 그 잘린 부분이 전체 원자의 8분의 1이라는 거. 요거 이따 세는 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원자는 요렇게 요 위치에 있대. 그럼 요 위치에 있는 애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우리가 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면에 있는 애를 제가 잘라서 뚝 데려왔어. 그럼 이거는 몇 분의 1일까? 윗면, 아랫면. 이건 생각하기 쉽잖아요. 몇 분의 1? 원자의 2분의 1을 데려온다라는 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결정은 쌓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단위세포를 이렇게 잘라서 비교를 할 거고요. 지금 반복되는 거 중에 제가 얘를 잘라온 거예요. 그러면 원자도 이렇게 꼭지점에 걸쳐져 있는 애는 단위세포 안에 8분의 1이 들어올 거고, 이렇게 면에 있는 애를 제가 딱 잘라서 데려오면은 2분의 1을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저희는 세 가지 구조를 배울 거예요. 단순 입방 구조, 입방 구조. 가장 간단한 거죠. 단위세포로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그냥 바로 위로 쌓이고 있거든요. 하나 위에 하나, 내 옆에 이렇게. 그럼 제가 단위세포를 잘라보면, 이렇게 정육면체로 잘라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잘 보시면, 그럼 첫 번째 그림으로 보시면 꼭지점에만 원자들이 있는 거예요. 꼭지점에만. 우리 아까 배웠죠. 꼭지점에 있는 원자는 전체 원자의 8분의 1이야. 이 전체 원자 중에 꼭지점에는 8분의 1만 들어온 거야. 8분의 1만. 그러면 내 단위세포 안에는 결국 8분의 1짜리가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꼭지점 8개가 있으니까 내 안에는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말이 어려운데 천천히 보세요. 단순입방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 구조를 우선 아셔야 되고요. 그 구조에는 꼭지점에만 입자가 있거든요. 근데 꼭지점의 입자는 입자 중에 8분의 1만 나한테 포함이 되는 거잖아. 단위세포 안에. 그래서 8분의 1만 포함이 되는데 나는 꼭지점이 8개가 있거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1개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 자체가 단순입방 구조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심 입방 구조라는 게 나오는데요. 체심. 이거는 몸 한가운데, 단순입방 구조에다가 몸 한가운데 뭔가 들어왔다라는 거야. 지금 그림 보시면 단순입방 구조, 아까 배웠죠? 꼭지점에만 있는 거. 꼭지점에만 있다가 갑자기 얘가 몸 한가운데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거 그림 보실 줄 아셔야 되고, 또 확대된 그림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몰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거는 단순입방 구조와 단순입방 구조 사이에 안에 뭐가 하나 들어온 거거든요. 나도 그리기 어려워요. 그럼 요 그림만 기억을 하시면 우리는 꼭지점, 요거 꼭지점에 있죠? 이거 있지만 한번 제가 계산해 볼게요. 꼭지점에 있는 애들이 8분의 1씩 들어있거든요. 꼭지점은 내가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전체 원자 중에 8분의 1만 가져오는 거잖아. 근데 나는 꼭지점이 몇 개 있게 정육면체니까.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 해서 1개가 되고요. 이건 단순입방이랑 똑같잖아. 근데 나는 체심. 체심에 1개가 있어. 결론은 난 몇 개? 2개를 갖는다라는 거. 이거 누군지 몰라도 돼요. 그냥 다 체심 입방 구조는 각 꼭지점에는 입자 중에 8분의 1만이 포함이 되는데 대신 난 꼭지점이 몇 개 있어? 8개.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8. 그리고 중심에 하나가 있으므로 단위세포당 입자는 2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심입방. 면심입방 똑같아요. 면심은 면의 중심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면의 중심. 입방 구조는 우리 아까 봤죠? 단순 입방에다가 면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 그림 한번 보세요. 아우 좀 징그러워서 제가 이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꼭지점에 지금 입자들이 있죠? 이렇게 꼭지점에만 있으면 단순 입방이에요. 그림 잠깐만 비교해 볼게요. 꼭지점에만 있으면 단순 입방이야. 근데 여기 안에 가운데 한가운데 뭐가 들어갔어? 채심. 그리고 이번엔 한가운데도 아니야. 이렇게 면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만나서 설명해도 힘들어하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려 하니까 제가 조금 면이 몇 개 있을까요? 정육면체잖아. 정육면체. 면이 몇 개? 6개. 이거 앞에 튀어나온 면이고 이건 뒤로 들어간 면, 이건 바닥면. 면이 몇 개? 6개가 된다라는 거. 이거 그림 1번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 2번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쨌든 꼭지점에 있는 애. 꼭지점은 8분의 1이고요. 그 중에 저는 꼭지점이 몇 개 있죠? 정육면체니까 8개. 그래서 꼭지점에 있는 애들 합치면 8개. 그 다음에 이번엔 면이야, 면. 우리 면 아까 배웠어. 면은 윗면, 아랫면 나뉘니까 나는 2분의 1을 차지하고 나한테 면이 몇 개 있을까? 6개. 그래서 3개. 정리하면 나는 몇 개? 4개를 가진다라는 거. 지금 면심입방 구조는 각 꼭지점의 입자 중에 8분의 1만 내가 포함하고 있고요. 근데 나는 8분의 1만 포함하지만 꼭지점이 8개가 있어. 그리고 각 면의 중심에는 면에 있는 애는 2분의 1이잖아요. 하지만 난 면이 몇 개 있다? 6개 있다. 그래서 토탈 3개, 1개 더하면 4개가 된다라는 거. 그냥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쌓이는데요. 그 규칙적으로 쌓이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라는 거. 규칙적으로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규칙적인 배열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기준, 작은 단위로 내가 이제 잘랐어.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비교하기 힘드니까. 작은 단위로 잘랐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 세포, 단위 격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얘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가 있죠? 단순입방, 그리고 채심입방, 그리고 면심입방입니다. 큐빅이라는 말 들어봤죠? 큐브. 우리가 돌리는 큐브. 큐브가 몇 면체예요? 정육면체죠. 이게 입방이라는 뜻이요. 입방이라는 뜻이 정육면체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이거를 큐브라고 부릅니다. 큐브. 그래서 이제 제가 동영상 보여드리면은 막 큐빅셀 이러거든요. 그게 정육면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본인이 스스로 그려보셔야 돼요. 단순입방은 꼭지점에만 있어. 그럼 꼭지점에 있는 애들 합치면 8분의 1 곱하기 8에서 1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채심입방. 채심입방은 꼭지점에도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도 있어요? 색깔 다른 걸로 할게.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 그럼 얘는 꼭지점, 그럼 얘도 꼭지점 8분의 1 곱하기 8은 1 나와야 되는데 이제 채심, 가운데 1. 이거 죄송해요. 채심에서 1 합치면 2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면심입방은 저 면심입방 잘 못 그리겠더라고요. 면심입방 꼭지점에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 면 중심에 있다는 거야. 정육면체는 면이 몇 개죠? 이건 뒷면이고 앞면이에요. 꼭지점에 8분의 1 곱하기 8. 지금 이거 8분의 1이 뭐냐면 원래 하나의 원자인데 단위세포 안에는 꼭지점에 있는 원자가 단위세포 안에는 8분의 1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8분의 1이니까 1이고 대신 면에 있는 애는 몇 분의 1? 원래 원자 하나가 단위세포 안에 들어올 때 면의 위치에 있으면 2분의 1만 들어오고 나는 정육면체잖아. 면이 몇 개? 6개. 그래서 곱하면 3, 합이 4개가 된다라는 거. 이 세 가지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오늘 이제 고체까지 얘기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1단원 문제 풀 거고요. 1-1단원 문제 풀 거고 그 다음에 2단원 용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